어이, 거기 아줌마. 밥맛 떨어지게 왜 자꾸 쳐다봐? 여기 간부 전용이야. 다 먹었으면 빨리빨리 나가지. 12사단의 실세라 불리는 부패한 군무원. 그는 병사들의 밥값을 횡령해 즐기는 호화로운 회식 자리에서 눈앞의 여성을 잡상인 취급하며 모욕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보는 앞에서 횡령한 돈으로 2차를 가자는 추잡한 모의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이 아줌마가 오늘 부임한 투스타 신임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낡은 야상 점퍼가 벗겨지고 어깨 위에 별 2개가 번뜩이는 순간 그녀가 건넨 전화 한 통은 12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썩어 빠진 군대 비리 카르텔을 법과 규정으로 완벽하게 박살내는 진짜 군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아래 위치한 향로회관. 이곳은 제12보병사단 예하 연대 간부들과 군무원 그리고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군 복지시설이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습기를 머금은 끈적한 바람이 회관의 낡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라기엔 다소 이른 오전 11시 30분. 회관 안쪽 지휘관실이라는 팻말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고위 간부들만 쓴다는 룸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걸쭉한 욕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야, 김소령. 너는 짬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고기 굽는 꼬라지 봐라. 육즙 다 빠지잖아, 새끼야. 불판 위에는 마블링이 화려한 한우 등심이 지글거리고 있었다. 붉은 얼굴로 젓가락질을 해대며 호통을 치는 남자는 군복이 아닌 헐렁한 등산복 바지에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뒤집고 있는 남자는 전투복을 입은 현역 소령이었다. 그는 제51연대 군수과장 김영수 소령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쌍욕을 박으며 상전 노릇을 하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는 51연대 군수담당관 박상철 5급 군무원이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불이 좀 새서 그렇습니다. 죄송은 님이. 야, 오늘 새로 온다는 사단장 말이야. 여자라며? 박상철이 소주잔을 털어넣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김소령은 주위를 슬쩍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예, 그렇습니다. 육본 감찰실 출신이라는데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세화 소장이라고. 소장은 지랄. 계집년이 별 달아봤자지. 위에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낸 거 아니냐? 요즘 뭐 성평등이니 지랄이니 하면서. 박상철은 상추에 고기를 2점이나 얹으며 킬킬거렸다. 담당관님, 그래도 말씀 조심하십시오. 신임 사단장 부임 첫날입니다. 혹시라도 귀에 들어가면. 야, 이 새끼야. 넌 그게 문제야.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내가 이 부대에서만 20년 굴렀어. 사단장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나는 여기 박혀있는 바위야. 바람이 바위 움직이는 거 봤냐? 게다가 우리 뒤엔 군단장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박상철은 12사단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썩은 환부 그 자체였다. 연대장들이 1년, 2년 있다 떠날 때 그는 20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지역 납품업체, 공사업체들과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장교들은 그를 박주사라 부르며 어려워했고 초임 장교들은 아예 그에게 결제를 구걸해야 할 판이었다. 그나저나 이번에 들어온 부식비 말이야. 업체 사장한테 얘기해서 단가 좀 더 후려치라고 해. 콩나물이랑 두부, 그거 애새끼들 맛도 모르는 거 대충 싼 거 넣고 차액은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해. 오늘 저녁에 룸 가서 회포나 풀게. 그게 이번에 감찰 대비해서 장부를 좀 맞춰놔야 하는데 너무 티가 나면. 아, 이 새끼 말 존나게 많네. 야, 군수과장. 너 진급 안 할 거야? 군단 인사처장님이 내 고향 선배인 거 몰라? 내가 말 한마디면 너 이번 심사에서 바로 아웃이야, 알아? 김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박상철의 잔을 채웠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마셔. 오늘 사단장 취임식은 오후 2시잖아.
밥 먹고 사우나나 한 판 때리고 들어가도 충분해. 그 시각 룸 바로 옆 일반 테이블.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성이 혼자 갈비탕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식탁 위에는 깍두기 접시 하나와 뚝배기 하나가 전부였다. 낡은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식당 종업원들은 그녀를 그저 면회온 병사의 어머니거나 인근 부대 여군 부사관 정도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숟가락질은 멈춰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계집년 단가 후려치기, 차액 현금화, 군단장 백.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뚝배기 속의 고기를 휘저었다. 고기라고는 비계 덩어리 두세 점이 전부였다. 12,000원짜리 특 갈비탕의 실체였다. 이모, 여기 계산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양에는 쇳가루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카운터로 걸어가는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계산을 마친 그녀는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다. 상호 향로회관 대표자 12사단 복지단.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헌병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다. 지금 병력 출동시켜. 위치는 향로회관. 무장할 필요 없고 수갑만 챙겨서 와. 5분 준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뚜벅뚜벅 룸 쪽으로 걸어갔다. 룸 안에서는 여전히 박상철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야, 김소령. 너 그 여군 장교 최대위 알지? 걔 몸매가 아주 죽이더라. 이번에 회식 때 한번 불러. 내가 술 한 잔 따라주면서 군 생활의 지혜를 좀 가르쳐줘야겠어. 으하하. 아. 담당관님, 최대위는 유부녀입니다만. 유부녀가 더 꼴리는 법이야, 임마. 너는 센스가 없어.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렸다. 박상철과 김소령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역광을 받아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야상을 걸친 아까 홀에서 밥을 먹던 그 여자였다. 뭐야? 아줌마는? 여기 예약석이야. 나가. 박상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여자는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로 방바닥을 밟고 섰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발 안 벗어? 야, 종업원. 여기 미친년 들어왔어. 김소령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 뭐야? 외부인은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장 안 나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이 올라가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화장기 없는 건조한 피부, 칼로 벤 듯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치고 있던 야전 상의의 단추를 풀었다. 야상이 벗겨지고 드러난 것은 규정대로 칼주름이 잡힌 어급 전투복이었다.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는 이세화라는 명찰이, 양쪽 어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김소령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상철은 소주잔을 입에 문 채로 얼어붙었다. 20년 군밥을 먹은 그의 눈이 계급장을 판독하는 데는 0.1초도 걸리지 않았다. 투스타. 사단장. 오늘 취임한다는 그 여자. 사단장님. 김소령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찍고 비명을 질렀다. 박상철은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누가 미친년이지? 이세화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김소령을 지나쳐 박상철 앞으로 다가갔다. 박상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군무원 박상철입니다. 저 초면에 인사가 늦어서. 박상철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려 했다. 그러나 이세화는 그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불판 위에 올려진 한우 등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맛있어 보이는군. 1인분에 4만 원짜리 등심. 병사들 식판에는 두부 대신 비지가 올라가고 콩나물은 썩어서 문드러진 게 나온다던데.
51년대 군수 담당관은 아주 호화로운 점심을 즐기고 있었어. 오해십니다. 이건 제가 사비를 털어서. 사비? 자네 월급 명세서 한번 까볼까? 5급 군무원 호봉으로 매주 이런 회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세화가 툭 하고 테이블 위에 영수증 하나를 던졌다. 아까 그녀가 먹은 갈비탕 영수증이었다. 갈비탕 12,000원. 고기 2점 들어있더군. 근데 장부에는 1등급 갈비를 썼다고 적혀 있겠지. 그 차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박상철 담당관 자네 주머니인가? 아니면 자네가 모신다는 그 군단장님의 주머니인가? 박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술기운의 헛소리를. 김영수 소령. 이세화가 차갑게 김소령을 불렀다. 김소령은 이미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예. 소령 김영수. 자네는 상관 모욕,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방조 혐의다. 지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한다. 4.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비겁하기까지 하군. 장교가 군무원 핑계를 대나? 그때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묵직한 군용 레토나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헌병, 비켜 하는 고함과 함께 무장한 헌병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쾅! 룸문이 활짝 열리고 완장을 찬 헌병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헌병대 도착했습니다. 이세화는 박상철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자와 김소령 현행범으로 체포해. 혐의는 군용물 횡령, 뇌물수수, 상관 모욕,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다. 체포라니요. 저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헌병이 군무원을 함부로. 박상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군무원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코스프레를 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세화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군형법 제1조 사망. 군무원도 군형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횡령과 뇌물은 얄짤없어. 그리고 자네가 방금 내뱉은 최대위에 대한 성희롱 발언, 내가 똑똑히 들었어. 현장에서 인지된 성범죄는 긴급 체포 사유다. 끌고 가.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야, 김소령, 너 뭐해? 말려. 헌병들이 박상철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등산복 차림의 그가 바닥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다. 김소령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다. 군단장? 이세화가 바닥에 짓눌린 박상철의 얼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래, 가서 전해. 12사단에 미친년이 하나 왔다고. 그 미친년이 내 놈들 밥그릇 다 걷어차 버릴 거라고. 똑똑히 전해라.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개처럼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이세화는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헌병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단장님, 취임식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사령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세화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박상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압수품이었다. 51년대로 간다. 연대장실로 직행해. 그 인간 지금쯤 똥줄이 타서 장부 태우고 있을 테니까. 헌병대장의 눈이 커졌다. 연대장실 압수수색. 취임식도 하기 전에 예하 연대장을 털겠다는 소리였다. 지금 바로 말입니까? 문상배 대령 말씀이십니까? 그래. 점심 먹고 사우나 갈 생각에 들떠 있었겠지. 사우나 대신 영창에서 땀 좀 빼게 해줘야지. 이세화가 헌병대장의 옆구리에 있던 권총을 슬쩍 바라보았다가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전속부관한테 연락해. 내 집무실에 있는 그 파일 가져오라고. 12사단 대청소 오늘부터 시작이다.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악지형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이었다. 제12보병사단 제51보병연대 본부.
비구름이 몰려와 대낮인데도 하늘이 어둑했다. 연대장실의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난초 향이 감돌았다. 문상배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다. 이 새끼 왜 연락이 없어? 밥 처먹고 사우나 먼저 갔나?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2시 10분. 박상철 담당관과 만나기로 1시간이 지났다. 오늘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오후 2시니까 지금쯤 적당히 알코올 기운 좀 빼고 사우나에서 땀을 뺀 뒤 깔끔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나타날 계획이었다. 문상배는 12사단 내에서 정치 구단으로 불렸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일찍부터 돈과 인맥이라는 동아줄을 잡았다. 군단장 윤태식 중장이 그 동아줄의 몸통이었다. 지잉, 지잉. 테이블 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박상철이었다. 문상배는 피식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주사. 어디야? 나 지금 출발. 연대장님, 접니다. 51연대 인사과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상철이 아니었다. 다급하다 못해 울먹이는 목소리. 문상배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너 왜 박주사 폰으로 전화질이야? 박주사는? 체포됐습니다. 향로회관에서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박 담당관님이랑 군수과장님을 개끌고 가듯이. 뭐? 헌병대?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말해. 헌병대가 미쳤다고 거기를 덮쳐? 누구 짓이야? 사단장님입니다. 신임 사단장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문상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 부임하는 그 여자가 향로회관에. 야, 너 지금 어디야? 박주사는 어디로 갔어? 사단 헌병대로 압송 중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지금 연대로 오고 계신답니다. 헌병대 차량이랑 같이. 뭐라고? 문상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취임식도 안 하고 연대부터 털러와? 그는 전화를 끊을 새도 없이 소리쳤다. 야, 작전과장, 정보과장, 당장 튀어오라고 해. 1분도 안 되어 연대 작전과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문 잠가. 그리고 금고. 저기 있는 금고 열어서 대외비 파일이랑 USB 싹 다 꺼내. 당장. 문상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뒤편의 비밀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이 금고 안에는 2급 비밀 따위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지난 3년간 51연대 관할 공사 리베이트 내역, 군단장에게 상납한 차명 계좌 송금 내역, 그리고 박상철과 관리에 온 이중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게 걸리면 옷 벗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감방이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연대장님, 이거 다 파쇄합니까? 파쇄할 시간이 어딨어, 이 병신아. 태워. 아니, 화장실 변기에 넣고 내려. 씹어서라도 없애란 말이야. 문상배는 서류 뭉치를 작전과장의 품에 안겼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위병소에 연락해. 헌병대 차량 들어오면 신원 확인 철저히 한다고 최대한 시간 끌라고 해. 바리케이드 다 치고. 그래도 사단장님 차량인데 막으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막아. 무조건 10분만 벌어. 작전과장이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상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침착해, 문상배. 어차피 증거 없으면 그만이야. 여자가 기세만 등등했지 실무는 쥐뿔도 모를 거야. 그냥 불시 검열 왔다고 핑계대면 돼. 그는 거울을 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51연대 본청 복도. 작전과장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화장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서 벽으로 붙었다. 작전과장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저것만 없애면 된다. 저것만 없애면 우리는 산다. 그때였다. 작전과장님.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51연대 2대대 육중대장 강민혁 대위였다. 비켜. 바빠 죽겠는데. 작전과장이 강민혁을 어깨로 밀치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전과장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강민혁의 시선이 작전과장의 품에 안긴 서류 뭉치, 그 중에서도 붉은색 스티커가 붙은 별도 관리 파일에 꽂혔다. 이 새끼가 돌았나? 이거 안 나? 연대장님 긴급 지시야. 보안 문서 파기하라고. 보안 문서는 규정된 소각장에서 보안 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요. 야, 강민혁, 너 하극상이야.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어? 작전과장이 악을 썼다. 하지만 강민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이 부대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연대장과 박상철의 비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급심사에서 2번이나 물먹었고 가장 험하고 시설이 낙후된 GOP 소초로만 뺑뺑이를 돌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기록했다. 박상철이 빼돌린 유류 불출증, 문상배가 가라로 작성한 공사 계약서 4본. 강민혁은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놓으십시오. 이건 증거인멸입니다. 이 개새끼가. 작전과장이 강민혁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힘이 살짝 풀렸다. 그 틈을 타 작전과장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안 돼. 강민혁이 뒤따라 들어가 작전과장의 뒷덜미를 잡았다. 두 장교가 화장실 바닥에서 뒤엉켰다. 서류들이 젖은 바닥에 흩어졌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못 놓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당탕. 작전과장이 강민혁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강민혁의 입술이 터지며 피가 튀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끝까지 서류 뭉치를 깔고 엎드렸다. 그때 본청 현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발소리였다. 전원 동작 그만. 헌병이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헬멧을 쓴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두 소령과 대위의 꼴은 처참했다. 그리고 그 헌병들 사이로 비에 젖은 전투복을 입은 이세화 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피를 흘리며 헉헉거리는 강민혁 대위를 내려다보았다. 난장판이군. 이세화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머물렀다. 강민혁은 터진 입술을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던 붉은색 파일을 꺼내 이세화에게 내밀었다. 51연대 군수 횡령 원본 장부입니다. 자네 이름은? 대위 강민혁입니다. 이세화가 피 묻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기억해두지. 강 대위, 자네가 오늘 이 부대를 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헌병들에게 지시했다. 작전과장 연행해. 그리고 이 서류들 한 장도 빠짐없이 수거해서 증거물로 봉인한다. 과학수사팀 불러서 지문 감시까지 싹 다 해. 알겠습니다. 작전과장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강민혁을 향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쾅! 연대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문상배 대령은 창가에 서서 바깥 동태를 살피다가 기겁하며 돌아섰다. 이세화 소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무장 헌병 4명이 호위하듯 서 있었다. 문상배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추 충성. 연대장 대령 문상배.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 손 내려. 이세화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가 문상배의 집무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강민혁의 피가 묻은 붉은색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뭔가, 문대령? 문상배의 시선이 파일에 꽂혔다. 익숙한 파일이었다. 자신이 작전과장에게 처리하라고 줬던 바로 그 장부.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건 보안 문서입니다. 헌병대가 왜 무단으로
보안 문서? 내가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롭더군. 23년 5월 3대대 막사 보수 공사 리베이트 2천만 원 군단장 전달. 이게 보안인가? 아니면 자네의 범죄 일지인가? 문상배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입이 말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 박상철이가 헌병대 차 안에서 벌써 다 불었어. 자네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기는 힘없는 군무원이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주 싹싹 빌더군. 그건 거짓말이었다. 박상철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세화의 블러핑은 문상배의 멘탈을 부수기에 충분했다. 문상배는 박상철이라면 충분히 배신하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상배 대령. 이세화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자네가 병사들 먹일 고기 팔아쳐먹고 난방유 빼돌려서 배 채울 때 자네 부하들은 영하 20도 혹한에서 떨고 있었어. 밥이 맛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었다고. 그게 지휘관이 할 짓인가? 자네는 군인도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도둑놈이지. 문상배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성이 아니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도 군 생활 30년 했습니다. 명예롭게 전역할 기회는 주셔야. 명예? 이세화가 코웃음을 쳤다. 도둑놈한테 줄 명예는 없어. 헌병대장. 예. 문상배 대령, 긴급 체포해.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다. 수갑 채워. 철컥. 은색 수갑이 문상배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령 계급장을 단 연대장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은 51년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님께 전화할 거야. 내 변호사 부를 거라고. 문상배가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변호사는 나중에 불러. 그리고 군단장? 걱정 마. 그 양반도 곧 자네 따라가게 될 테니까. 이세화의 말에 문상배가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연대장 하나 잡으러 온 게 아니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끌고 가. 문상배가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는 연대 간부들과 병사들이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 눈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연대장실에 홀로 남은 이세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연대 인사과장. 예. 사단장님. 지금 즉시 강민혁 대위 연대장실로 오라고 해. 잠시 후 입가에 반창고를 붙인 강민혁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로 칼같이 경례했다. 충성. 대위 강민혁 부르셨습니까? 쉬어. 이세화는 소파에 앉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위. 자네 왜 그랬나? 그냥 모른 척했으면 편했을 텐데. 작전과장이랑 붙어 먹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거 아니야. 왜 나섰어? 내가 널 지켜줄 거라는 보장도 없었잖아.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제 중대원들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이세화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중대원? 작년 겨울 혹한기 훈련 때였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없어서 내무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애들이 핫팩 하나로 밤새 떨면서 자는데 연대장님 관사에는 기름이 넘쳐서 창문을 열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민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추위에 떠는 꼴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지휘관이 오시면 반드시 보고드리겠다고. 이세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썩은 물웅덩이 속에도 맑은 물은 흐르고 있었다.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
이세화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장담은 못해. 하지만 적어도 내 부하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대위. 자네 오늘부로 연대 군수과장 직무대리 맡아. 예. 저는 보병입니다. 군수병관은.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연대 군수과는 썩었어. 도둑놈 소굴이야. 자네처럼 깐깐하게 감시할 사람이 필요해. 장부 보는 법은 알 거 아니야? 압니다. 그럼 됐어. 일주일 준다. 창고 재고 조사 싹 다시 하고 횡령된 물자들 원상 복구 계획 세워서 보고해. 할 수 있겠나? 강민혁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핏기 없는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좋아. 나가봐. 강민혁이 나가고 이세화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은 여전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제3군단장 윤태식 중장. 올 것이 왔다. 이세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이세화입니다. 이 소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부임 첫날부터 연대장을 구속해? 내 허락도 없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적법? 적법이라. 자네 군대가 법전대로만 돌아가는 줄 아나 보군. 지금 당장 춘천으로 와. 내 집무실로. 단독 군장으로. 뚝. 전화가 끊겼다. 이세화는 꺼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단독 군장? 웃기지 마. 그녀는 부관을 호출했다. 차 대기시켜. 육군본부 법무실장님께 전화 연결하고. 사단장님 군단으로 가십니까? 아니. 우린 서울로 간다. 이세화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호랑이보다 더 센 사냥꾼을 데려와야지. 12사단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비리의 카르텔에 작지만 날카로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육군본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육군본부 법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12사단장 이세화 소장은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법무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선배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부임 첫날 연대장을 구속하고 군무원을 잡아넣다니요. 게다가 군단장님 소환 명령까지 불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법무실장 박준장이 혀를 차며 서류를 넘겼다. 이세화가 가져온 51년대 이중장부 사본과 박상철의 진술 녹취록 요약본이었다. 미친 짓 아니야. 응급수술이지. 환자가 썩어 문드러져서 내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마취하고 절차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배 가르고 도려내야지. 이세화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윤태식 중장, 그 사람 이 지역 왕이야. 박 실장도 알잖아. 3군단 예하부대 공사는 전부 윤태식 1000명의 회사나 그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가 독점하고 있어. 12사단 연대장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고 충성 맹세한 거고. 알죠? 다 압니다. 헌병대나 기무 쪽에서도 냄새는 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증이 없었잖습니까? 윤 중장이 워낙 용의 주도해서. 물증 여기 가져왔잖아. 이세화가 턱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확보한 장부에는 상납금 명목으로 매달 현금이 군단장 비서실장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있어. 이거면 국방부 조사본부 움직일 수 있지? 박 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이 소장, 아니 세화야. 조사본부 투입하려면 장관님 승인 떨어져야 해. 근데 지금 장관님이 윤 중장 아끼시는 거 알잖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양반이야. 이 정도 증거로는 내부 감사선에서 덮으라고 할 게 뻔해. 그럼 너만 죽어. 하극상으로. 그래서 내가 왔잖아. 장관님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칼을 빌리러. 이세화의 눈이 번뜩였다. 육군 중앙수사단. 거기 단장님 내 동기잖아. 강직하기로 소문난 꼴통.
박 실장의 눈이 커졌다. 최 단장? 야, 걔는 건드리면 피바다야. 진짜 전면전 하려고? 전면전 해야지. 저쪽에서 먼저 선전포고했는데. 박 실장, 나 지금 당장 중수단장 연결해줘. 그리고 자네는 법리 검토해줘. 군단장이 보복성 감찰 지시했을 때 직권 남용으로 엮을 수 있는지. 그 시각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 이게 같은 년이.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윤태식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찻잔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도자기 파편이 흩어졌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사단장, 지금 어디 있나? 그게. 위병소 통과 기록도 없고 관사에도 없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용산 기지 근처로 뜹니다. 용산? 6번으로 튀었어? 머리 좀 굴렸네. 내가 부르면 조인트 까일 것 같으니까 본가 가서 이르겠다 이건가? 윤태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문상배랑 박상철은 사단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면회도 전면 금지시켰답니다.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세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했다. 이대로 6본에서 수사팀이 내려오면 골치 아파진다. 그 전에 12사단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야 했다. 검열단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군단 검열단장 최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윤태식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최 대령. 내일 아침, 아니 지금 당장 병력 소집해. 12사단으로 간다. 검열 말씀이십니까? 정기 검열은 다음 달. 특별 지휘 검열이야. 사단 지휘부의 지휘 공백과 기강 회의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윤태식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가서 탈탈 털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징계 먹여. 사단장이 임명한 직무대리들. 규정 위반, 자격 미달로 다 잘라버려. 사단 행정 마비시키고 모든 참모들 책상 앞에 앉아서 숨도 못 쉬게 해. 이세화가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사단이 개박살 나 있는 꼴을 보게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발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51연대. 거기는 더 조져. 특히 오늘 문상배 잡을 때 설쳤다는 그 대위놈. 강민혁인가 뭔가. 그 새끼는 옷 벗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심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원도의 도로 위로 붉은색 검열 완장을 찬 군단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12사단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제12보병사단 51연대 연병장. 비상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발겼다. 전원 집합. 군장 결속. 동작 봐라. 기어다니냐? 군단 검열관들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밤새 당직을 서고 눈도 못 붙인 병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하지만 검열관들은 자비가 없었다. 야, 저 새끼 군장 까. 칫솔 방향 틀렸잖아. 완전 군장 다시 싸. 선착순 1명, 저기 국기계양대 찍고 복귀. 그것은 검열이 아니었다. 합법을 가장한 괴롭힘이자 사단 길들이기였다. 연대장실, 아니 이제는 연대장 직무대리실이 된 곳에 강민혁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51연대 군수물자 현황을 파악하느라 눈이 퀭했다. 쾅! 문이 열리고 군단 검열단장 최 대령이 들어왔다. 그 뒤로 소령급 검열관 3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흙 묻은 군화를 신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았다. 너냐? 강민혁이가? 최 대령이 껌을 짝짝 씹으며 물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대위 강민혁. 경례 꼬라지 봐라. 각도 안 나오네. 야, 너 직무대리라며? 군수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위 짬밥으로 과장 노릇하려니 가랑이 찢어지지. 장부 가져와봐. 강민혁은 책상 위에 정리해둔 서류철을 내밀었다.
최 대령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휙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흩날렸다. 다시 해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말씀해 주시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지. 토를 달아? 글씨체부터 맘에 안 들어. 굴림체 쓰지 말고 휴먼 명조로 싹 다 바꿔. 그리고 지난 3년치 유류 수불 대장, 원본 대조필 도장 다 찍어서 가져와. 1시간 준다. 3년치 유류 장부면 A사 용지로 수천 장이었다. 1시간 안에 도장을 다 찍으라는 건 불가능했다. 그냥 엿먹으라는 소리였다. 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야, 군인한테 불가능이 어딨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몰라? 능력이 안 되면 옷 벗던가. 최 대령이 비릿하게 웃으며 강민혁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너 어제 문상배 대령님한테 하극상 했다며? 주제 파악 좀 해라. 사단장 백 믿고 설치나 본데 그 여자 얼마나 갈 것 같냐? 일주일? 한 달? 군단장님이 입김 한번 불면 날아가는 게 소장 나부랭이야. 강민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열 규정에 따르면 과도한 자료 요구는. 규정? 야, 너 지금 나한테 규정 따지냐? 최 대령이 벌떡 일어나 강민혁의 멱살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때였다. 군수창고 개방해.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다른 검열관들이 군수창고를 뒤지고 있었다. 야, 강민혁, 튀어와. 강민혁은 이를 악물고 창고로 뛰어갔다. 검열관들이 창고 안에 피복과 장구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다. 이거 뭐야? 재고랑 장부가 안 맞잖아. 전투와 50쪽 빈다. 어디 팔아먹었어? 검열관이 장부를 들이밀었다. 그 장부는 박상철이 조작해둔 가짜 장부였다. 그건 전임 군수 담당관이 횡령한 겁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증거 있어? 내가 빼돌리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헌병 불러. 군용물 절도 혐의로 입건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입건하십시오. 강민혁이 차갑게 대꾸했다. 대신 헌병 오면 지문 감식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이 창고 열쇠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장부 결제 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검열관님들이 파헤쳐 놓은 이 현장, 증거 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뭐? 이 미친 새끼가. 검열관이 손을 치켜들었다. 치십시오. 강민혁이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다. 치시는 순간 폭행입니다. 옷 벗을 각오하셨으면 치십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검열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주먹을 내리꽂지는 못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독종이네, 이거. 좋아.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최 대령이 다가왔다. 야, 전 병력 집합시켜. 오늘 51연대 전술 훈련 평가한다. 완전 군장 구보 20km. 나고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연대장 직무대리, 중대장, 소대장 전원 징계야. 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연병장. 지친 병사들이 다시 군장을 메고 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대열의 맨 뒤에서 다리를 저는 병사의 총을 대신 들어주며 함께 뛰었다. 버틴다. 사단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 그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51연대는 지옥의 도가니였다. 오후 4시 제12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로비. 제3군단 검열단장 최영호 대령은 사단장실 소파에 군화를 신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사단 전속부관 윤성민 대위를 하인 부리듯 했다. 야, 부관. 사단장 아직도 연락 안 돼? 육본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있나 보지. 한심한 놈들. 주인이 도망갔으면 집이라도 잘 지켜야지. 너희들도 다 옷 벗을 준비해라. 최 대령이 킬킬거렸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 건물이 진동할 만큼 거대한 헬기 소음이 사단 상공을 뒤덮었다. 최 대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뭐야? 군단장님 오시나? 하지만 연병장에 착륙한 것은 육군 헬기가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 국방부 조사본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UH-60 헬기 2대였다. 조사본부? 최 대령의 동공이 흔들렸다. 군단 헌병대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군내 최고위 수사기관이었다. 로터바람을 뚫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이세화 소장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 하나 없이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 뒤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서류 가방과 체증 장비를 들고 쏟아져 내렸다. 이세화가 본청 로비로 들어섰다. 복도에서 서류를 뒤지던 군단 검열관들이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길을 텄다. 최영호 대령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로비로 마중 나왔다.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저희는 군단장님 지시로 특별 지휘 검열을. 비켜. 이세화는 최 대령을 본체 만체하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무시당한 최 대령의 얼굴이 벌개졌다. 사단장님, 지금 검열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최 대령이 이세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쳤다. 제가 지금 사단 지휘부의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이세화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령을 응시했다. 자네가 하고 있는 건 점검이 아니라 군사기밀 절취야. 뭡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51연대 작전과에서 작전계획 5027 12부록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했지? 그게 검열 범위에 들어가나? 군단장 비리 덮으려고 엉뚱한 기밀 문서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최 대령의 입이 턱 막혔다. 그건 보안 감사 차원에서. 입 다물어. 이세화는 손을 들어 올렸다. 최 대령이 흠칫하며 움츠러들었다.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세화의 손은 최 대령의 왼쪽 팔뚝으로 향했다. 찍. 거친 소리와 함께 최 대령의 팔에 붙어있던 검열관 완장이 뜯겨나갔다. 이세화는 뜯어낸 완장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또각또각 군화발로 지시겼다. 이 완장 더럽혀졌어. 자네 같은 범죄자가 찰 물건이 아니야. 이 보세요. 이 소장.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은 자네가 해야지. 이세화가 뒤에 서 있던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눈짓했다. 체포해. 수사관 한 명이 최 대령 앞으로 다가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다. 국방부 검찰단 발부 체포영장입니다. 피의자 대령 최영호.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말도 안 돼. 내가 군단 검열단장이야. 어디서 감히. 최 대령이 발악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아, 이거나. 검열단장? 아니, 자네는 지금부터 피의자 최영호일 뿐이야. 계급장 떼기 전에 조용히 따라와. 이세화의 차가운 일갈에 최 대령은 짓눌린 채 바닥을 보며 끌려갔다. 로비에 있던 군단 검열관들은 사색이 되어 움직이지도 못했다. 나머지 인원들도 전원 신원 확보해 불법 반출한 서류 회수하고 공범 여부 조사 끝날 때까지 사단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사단 장병들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뺨을 때리는 폭력보다 완장이라는 권위를 뜯어버리고 법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압도적이었다. 이세화는 곧장 51연대 연병장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강민혁 대위와 병사들이 진흙탕을 구르고 있었다. 전원 동작 그만.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사단장의 목소리에 지옥 같던 얼차려가 멈췄다. 이세화는 단상에 올라 비에 젖은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 내 부덕으로 너희가 고생했다. 똥파리들은 내가 다 치웠으니 이제 가서 씻고 쉬어라. 강민혁 대위가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세화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강 대위, 쉴 틈 없어. 2차전 준비해야지. 샤워하고 정복으로 갈아입고 와. 사단 헌병대 조사실. 최영호 대령은 수갑을 찬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군단 법무참모를 불러달라, 이건 불법 체포다라고 소리쳤지만 이세화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영호 대령. 이세화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자네가 믿고 있는 윤태식 중장. 자네를 구하러 올 것 같나? 당연하지. 군단장님은 의리 있는 분이야. 내가 입만 뻥긋하면 그분도 다쳐. 그러니까 날 꺼내줄 수밖에 없어. 과연 그럴까? 이세화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하지만 명백한 윤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영호 그놈 너무 설쳤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과잉 충성하다가 사고 친 거야. 나는 모르는 일로 해. 꼬리는 확실히 잘라야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시끄럽게 굴면 아들놈 사관학교 입학부터 막아버려. 조용히 혼자 짊어지고 가라고 전해. 녹음이 끝났다. 최 대령의 입이 벌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지. 군단장님이 이러실 리가. 이 녹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합법적으로 감청한 거야. 윤태식은 널 버렸어. 아니, 널 제물로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판을 짠 거야. 이세화가 최 대령의 앞으로 다가갔다. 선택해. 혼자 독박 쓰고 파면당해서 연금도 못 받고 감옥에서 썩을 건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로 정상 참작받아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챙길 건지. 최 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배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를 무너뜨렸다. 춘천. 호반 산장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11시. 군단장님이 거기서 비자금 관리책들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12사단에서 챙긴 리베이트 장부랑 현금 50억, 거기 지하 비밀 금고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세화의 눈이 번뜩였다. 스모킹 건이었다. 비밀번호는 매달 바뀝니다. 오늘은 740815일 겁니다. 사모님 생일. 시계를 확인했다. 밤 9시. 2시간 남았다. 이세화는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강민혁 대위와 국방부 수사단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단장님, 타깃 확인됐습니다. 춘천 호반 산장 23시입니다. 좋아. SDT 투입하지. 상황이 급박하니 공중 강습으로 간다. 아니요. 이세화가 고개를 저었다. 헬기 소리 들리면 증거 인멸하고 도망칠 겁니다. 육로로 은밀하게 접근해서 포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저 안가는 겉으로는 민간 펜션이지만 내부는 요새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군단 헌병들이 사복 입고 경계에 서고 있을 테고요. 내부 지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민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압니다. 2년 전 박상철 군무원 심부름으로 저곳에 물건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뒷문으로 통하는 개구멍과 보일러실 위치 기억합니다. 좋아. 강 대위가 길잡이를 해. 이세화는 정모를 고쳐 썼다. 가자. 대한민국 육군의 수치, 윤태식의 별을 때려. 밤 10시 50분 춘천시 외곽 호반 산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산장 주변 숲속에는 검은색 우의를 입은 국방부 조사본부 특임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매복해 있었다. 산장 안쪽 화려한 조명이 켜진 응접실에서는 윤태식 중장이 최고급 양주를 돌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건설사 사장과 지역 유지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군단장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이세화가 국방부까지 끌어들였다는데. 걱정 마. 최영호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어. 그리고 이 안가는 내 명의가 아니야. 영장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와. 윤태식은 호탕하게 웃으며 시가를 피워 물었다. 지하 금고에는 12사단 장병들의 피고름을 짜내 만든 현금 50억이 잠자고 있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이 돈은 세탁되어 해외 계좌로 사라질 것이다. 숲속 어둠 속 강민혁 대위가 수신호를 보냈다. 저쪽입니다. 보일러실 환기구. 특임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원들이 소리 없이 펜스를 절단하고 진입했다.
경계를 서던 군단 사복 헌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뒤에서 제압당의 입이 틀어막혔다. 총성은 없었다. 프로들의 솜씨였다. 오후 11시 정각. 산장 현관 앞. 누구냐? 현관을 지키던 경호실장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이세화 소장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완전 무장을 한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문 열어. 이세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단장님, 여긴 사유지입니다. 영장 없으면. 이세화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경호실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법원 발부 영장이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 싫으면 비켜. 경호실장이 얼어붙은 사이 특임대원들이 그를 밀치고 안으로 진입했다. 쾅! 응접실 문이 열렸다. 윤태식 중장은 술잔을 들고 있다가 기겁하며 일어났다. 뭐야? 이세화. 내가 미쳤구나. 무장 병력을 이끌고 상관의 처소에 난입해? 이건 반란이야. 총살감이라고. 윤태식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삼성 장군의 위압감으로 찍어 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세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발렌타인 30년 산. 병사들은 난방유가 없어서 냉골에서 자는데 군단장님은 속이 아주 뜨뜻하시겠습니다. 닥쳐. 헌병. 내 경호원들 어디 갔어? 이 반란군 놈들 당장 사살해. 윤태식이 인터폰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강민혁 대위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십시오. 군단장님. 이 새끼가. 대위놈이 감히. 윤태식이 손을 들어 강민혁의 뺨을 치려 했다. 그러나 강민혁은 피하지 않았다. 찰싹. 강민혁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졌다. 하지만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폭행죄 추가되셨습니다. 뭐라고? 그때 이세화가 윤태식의 앞으로 다가왔다. 반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오물을 치우러 온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손짓했다. 금고 열어. 특임대원들이 벽난로 뒤에 그림을 떼어냈다. 육중한 강철 금고가 드러났다. 윤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건 문 열어. 특수보안장치야. 너희가 건드리면 폭파된다고. 최영호 대령이 안부 전해달랍니다. 비밀번호 74082로. 이세화가 직접 버튼을 눌렀다. 삐비빅. 철컥.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고 12사단 비리가 적힌 이중 장부가 꽂혀 있었다. 이럴 수가. 윤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왕국이 비밀번호 6자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국방부 수사단장이 앞으로 나왔다. 윤태식 중장.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거나. 나는 군단장이야. 장관님한테 전화할 거야. 윤태식이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번쩍이는 은팔찌가 그의 삼성 계급장보다 더 밝게 빛났다. 이세화는 바닥에 떨어진 윤태식의 중장 계급장이 박힌 정모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군단장님, 군복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죄인일 뿐입니다. 윤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끌려나갔다. 강민혁 대위는 터진 입술을 닦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끝났군요. 아니. 이세화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스템의 역습이 시작될 거다. 그녀의 말대로 서울 육군본부에서는 이미 이세화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었다. 하극상과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윤태식 중장의 구속은 군 수뇌부에게 핵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언론은 연일 부패한 별들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육군본부의 공기는 달랐다. 그들에게 이세화 소장은 영웅이 아니라 조직의 배신자이자 위험분자였다. 윤태식 라인에 줄을 섰던 고위 장성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 타깃은 당연히 이세화였다. 제12보병 사단장실. 이세화 소장의 책상 위에는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등기 우편이 놓여 있었다.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이세화. 직무수행 적절성 심의를 위한 인사소청 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혐의 내용은 기가 찼다. 1. 지휘계통 문란 직속상관 체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2. 과도한 병력 운용 중수단 병력의 불법적 동원 의혹. 3. 부대 단결 저해 공포 분위기 조성. 부패를 도려냈더니 피가 튀어서 보기 흉하다고 나가라는군. 이세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덮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들은 윤태식의 비리는 비리대로 처벌하겠지만 이세화가 보여준 하극상의 선례는 절대 남겨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똑똑. 강민혁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결재판을 들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법무참모 보고 들었습니다. 내일 계룡대로 가신다고. 소환장이 날아왔으니까 가야지. 제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안가 급습 작전 제가 길잡이 했습니다. 군단장이 먼저 폭행했고 사단장님은 적법하게 대응하셨다는 거 제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은 절박했다. 하지만 이세화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빠져. 사단장님, 강민혁 대위. 이건 명령이다. 자네가 나서면 저들은 자네를 정치 군인 프레임으로 엮을 거야. 사단장의 사병 노릇을 한 대위라고 매도당하면 자네 군 생활은 거기서 끝이다. 이세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힘찬 구령소리와 함께 구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하지만 자네는 남아야 해. 내가 떠나고 나면 누군가는 이 부대를 지켜야 할 거 아냐. 또다시 문상배 같은 놈들이 기어들어 오지 못하게. 하지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시는 거. 억울? 이세화가 피식 웃었다. 군인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만족하는 거야. 내 임무는 12사단을 정상화하는 거였고 난 그걸 해냈어. 내 목이 날아가는 건 전술적 피해일 뿐이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옷깃을 잡아주었다. 내일 위원회 나 혼자 간다. 너는 부대에 남아서 다음 주에 있을 KCTC 준비나 완벽하게 해놔. 그게 날 돕는 길이다. 강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쥔 손에 힘줄이 솟았다. 그는 무력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사단장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육군본부 제1회의실. 징계위원회장은 엄숙하다 못해 살벌했다. 위원장석에는 육군참모 차장 중장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인사참모부장, 감찰실장 등 군의 실세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죄인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오만했다. 피청구인 제12사단장 이세화. 네. 소장 이세화. 이세화는 정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귀관은 지난주 군단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육군본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자 하극상이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인데 소장이 중장을 들이받으면 이 나라 군대가 뭐가 되겠나? 논점 흐리기였다. 부패는 쏙 빼놓고 절차와 위계만 따지고 들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증거인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06조에 의거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선조치 후보고한 것입니다. 그놈의 법 타령. 인사참모부장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 소장, 자네가 법조인이야? 군인 아니야?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군단장님이 실수 좀 했다고 쳐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꼭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세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병사들이 먹을 부식비를 횡령하고 장병들이 입을 피복비를 빼돌려 개인 금고에 50억을 쌓아두는 게 융통성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융통성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장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위원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비리 척결은 잘했다고 치자. 하지만 귀관의 독단적인 지휘 스타일 때문에 12사단은 지금 엉망이라더군. 예하 연대장 참모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지휘 공백이 심각하고 병사들은 공포 분위기에 훈련도 못하고 있다던데. 전투력 유지가 되긴 하는 건가? 위원장의 회심의 일격이었다. 지휘 능력 부족. 이것이야말로 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었다. 이세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지난 일주일간 12사단의 교육훈련 데이터와 전투력 측정 결과입니다. 이세화가 직접 프리젠터를 켰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수치들이 떴다. 51연대 개인화기 사격 합격률. 사건 발생 전 68%에서 현재 94%로 상승했습니다. 장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상철 군무원이 빼돌려서 장부에만 존재하던 연습용 탄약을 창고를 털어 병사들에게 전량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남아도니 병사들이 쏘고 또 쏘더군요. 화면이 바뀌었다. 공병대대 도하 장비 가동률 40%에서 95%로 상승. 횡령된 수리 부속 예산을 환수하여 고장난 장비를 전부 고쳤습니다. 운전병들이 시동 안 걸리는 트럭을 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화가 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휘 공백이라고 하셨습니까? 도둑놈들이 사라지니 부대는 비로소 군대다워졌습니다. 이게 전투력 손실입니까? 아니면 정상화입니까?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논리로도 이세화가 부대를 망쳤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위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조직의 화합을 깬 책임은 져야 해. 군은 자네 같은 독불장군을 품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이세화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를 자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십시오. 제 후임으로 오는 사단장, 그리고 12사단 장교들. 이번 일로 불이익 주지 마십시오. 만약 보복성 인사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이세화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윤태식 중장 안가에서 확보한 뇌물 상납 리스트 전체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군단장뿐만 아니라 육본과 국방부에 계신 몇몇 분들의 이름도 적혀 있더군요. 제가 옷 벗고 나가는 순간 이 파일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위원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상호 확증 파괴 선언이었다. 협박인가? 협상입니다. 제 부하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저도 이 파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위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결정 엄중 경고 및 차기 진급 심사 연구 제외. 보직 해임은 면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별은 달 수 없다. 소장 계급으로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라. 그것이 시스템이 그녀에게 내린 형벌이자 패배 선언이었다. 이세화는 징계 의결서에 서명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계룡대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군 생활에는 황혼이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6개월 후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혹한. 12사단 장병들은 무적이라 불리는 대항군 연대 전갈부대를 상대로 고지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KCTC 훈련은 지옥이다. 상대는 지형지물을 꿰뚫고 있고 365일 전투만 하는 전문 부대다. 일반 보병 사단이 이들을 상대로 승리한 적은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였다. 통신 보안.
백두 하나 여기는 백두 둘. 적 전차부대 9시 방향 우회 기동 식별. 예비대 투입바람. 야전 지휘소 텐트 안. 강민혁 소령진이 무전기를 잡고 침착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겁먹은 대위가 아니었다. 사단 작전장교로서 4,000명의 병력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야전 사령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9시 방향? 함정이다. 놈들은 12시 방향 계곡으로 주력을 밀어넣을 거야. 51연대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기. 이세화 소장이 팔짱을 낀 채 전술 모니터를 보며 툭 던졌다. 강민혁은 즉시 사단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명령을 수정했다. 51연대 12시 방향 매복. 놈들이 들어오면 화력을 집중한다. 콱광, 쾅. 모니터 속에서 대항군 전차들이 레이저 판정을 받고 줄줄이 멈춰섰다. 대항군 전차 3대 파괴. 12사단 방어선 유지 중. 나이스. 작전 장교들이 환호했다. 과거 12사단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통신 장비는 낡아서 먹통이 됐을 것이고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의 사기가 꺾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12사단은 달랐다. 병사들은 신형 방한복 횡령된 예산 환수로 지급된을 입고 있었고 전투 식량은 충분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믿었다. 우리 사단장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삼고지 점령. 대항군 연대장 전사 판정. 12사단 승리. 훈련 통제실의 스피커에서 믿을 수 없는 방송이 터져나왔다. KCTC 훈련 역사상 보기 드문 일반 보병사단의 완승이었다. 와! 눈 덮인 고지 곳곳에서 병사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다. 강민혁은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옆에 있던 동료들과 얼싸안았다. 이세화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자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사단장님. 강민혁이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훈련의 피로와 승리의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해냈습니다. 전갈부대를 꺾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세화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강민혁 소령. 예. 나 다음 달에 전역 지원서 낸다. 강민혁의 미소가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 임기. 다 채우시지 않습니까? 아직 1년 남았습니다. 할 만큼 했어. 부대는 정상화됐고 너 같은 놈들도 키워놨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 여기서 더 있으면 노인네 잔소리밖에 더 되겠나. 이세화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다. 그녀는 진급도 영광도 없는 길을 선택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직분만을 다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길. 사단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세화는 피식 웃으며 강민혁의 가슴에 달린 빛나는 소령 계급장을 툭 쳤다. 후회? 내가 왜? 그녀는 눈 덮인 연병장을 가리켰다. 승리의 도취에 서로 행가래를 치고 있는 병사들, 따뜻한 밥차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배식받는 병사들의 모습. 저놈들이 배부르게 밥 먹고 얼어 죽지 않고 이기는 군대가 됐잖아. 지휘관한테 그거 말고 더 필요한 영광이 있나? 강민혁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발을 모으고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충성. 존경합니다, 사단장님. 이세화는 담배를 비벼 끄고 강민혁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래. 이제 가서 애들 챙겨. 오늘 저녁 회식은 삼겹살 무한 리필이다. 내가 쏜다. 감사합니다. 강민혁이 병사들 쪽으로 달려갔다. 이세화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설원을 향해 걸어갔다. 하얀 눈밭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찍혔다. 비록 그녀는 떠나지만 그녀가 밟고 지나간 길은 12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군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맥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그곳에는 진짜 군인들이 있었다. 어이, 정상사.
애국심이 밥 먹여주나? 그냥 활동성 좋은 신형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전쟁 나서 총 맞으면 죽는 건 걔네 팔자야. 알바 아니라고. 가해자 김철호 대령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의 목숨값인 수백억짜리 불량 장비가 실린 트럭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상사의 양심 따윈 개나 줘버린 그가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려던 찰나 어둠 속 빗줄기를 찍고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힙니다. 김철호 대령. 자네가 말한 그 팔자. 오늘 내가 바꿔주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김대령의 눈앞. 우비를 벗어던진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가 평생을 기어도 닿지 못할 별 3개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장교들을 규정집 하나로 참교육하는 전설의 행정관 박성의 중장의 이야기.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계룡대 육군본부 본청 3층 군수참모부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지만 그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박성의 중장의 군화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 군 생활 동안 비사관학교 출신 여성이라는 이중의 꼬리표를 달고도 기어이 별셋을 달아낸 자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하고도 위협적인 파열음이었다. 박 중장은 군수참모부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실장님 곤란합니다. 부장님께서 현재 주요 방산 업체 관계자와 화상으로 긴급 전력 회의 중이십니다. 최만석 소장의 전속부관인 김대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앞을 막아섰다. 박 중장은 싸늘한 눈으로 김대위의 명찰을 훑었다. 전력회의? 김대위, 자네는 민간 골프장 예약 확인 전화가 전력회의로 들리나? 비켜. 하지만 실장님 의전 절차상. 감찰에는 성역도 의전도 없다. 비키지 않으면 자네도 감찰 방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박 중장이 김대위의 어깨를 밀치고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대형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최만석 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가 냄새가 진동하는 연기를 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전 지도가 아니라 명품 골프웨어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최 소장은 박 중장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군내 사조직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에게 비육사 출신인 박 중장은 계급만 높지 근본 없는 굴러온 돌에 불과했다. 어이쿠 박 장군. 노크는 장식인가? 감찰실은 예절 교육 예산이 부족한가 보네. 최 소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박 중장은 뚜벅뚜벅 걸어가 골프 카탈로그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최 소장. 이번 차세대 개인 방호 장비 사업, 일명 수성 프로젝트의 1차 납품 검수 조서입니다. 3일 전이 마감이었는데 왜 아직도 결제가 안 났습니까? 아, 그거?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보느라 늦나 보지. 우리 군수 쪽 일은 전문성이 생명이라 감찰 쪽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박 장군이 뭘 알겠어? 야전에서 삽질이나 해봤지 이런 수천억짜리 계약을 다뤄봤나? 최 소장은 박 중장의 야전 군단장 경력을 은근히 비하하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최 소장님 같습니다. 수성무역 대표가 소장님 육사 동기인 김만수 예비역 대령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달 소장님 관사로 배달된 한우 세트와 골프채가 수성무역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최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능글맞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박성희, 말 조심해. 지금 동기 사랑을 뇌물로 엮으려는 건가?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나 본데 국회 국방위 간사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야. 감찰실장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장난치는 쥐새끼들을 잡는 것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소명 자료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이 서류는 육군 참모총장 책상이 아니라 군 검찰단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될 겁니다. 박 중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서는 고가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육군본부 지하 2층 문서고 구석에 위치한 감찰실 제사분석실. 창문 하나 없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이곳은 감찰실의 유배지로 불렸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어둠 속 모니터 불빛에 의지의 눈을 비비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었다. 그는 본래 군수참모부 에이스였다. 하지만 최만석 소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를 지적했다가 조직 융화 부적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곳으로 쫓겨났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빈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좀 나왔나? 낡은 슬리퍼를 끈 채 들어온 남자는 박동훈 준이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감찰의 귀신이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을 책상에 놓았다. 준이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와 암호화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수성무역에서 납품한 방탄판의 원자재 코드, 시사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 규격상 이건 고강도 세라믹 복합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해킹. 아니, 우회 접속해서 대조해보니 실제 들어온 물건의 코드는 피둘둘공입니다. 피둘둘공이면 공업용 플라스틱 합성 수지입니다. 중국 산둥성 지방 공장에서 만드는 저가형이요. 겉에 코팅만 그럴싸하게 해서 국산 최고급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개당 납품 단가 차액이 45만 원입니다. 이번 1차 납품 물량이 5만 개니까 225억. 박준희가 짧게 탄식했다. 225억 원. 그 돈이면 전방 GOP 소초들의 난방시설을 다 바꾸고도 남을 돈이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그 돈 때문에 병사들은 적탄을 막아줄 방패 대신 플라스틱 쪼가리를 가슴에 품고 작전에 나가야 했다. 더 심각한 건 성능시험 성적서입니다. 국방기술품 질원 서버에 접속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승인 날짜가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담당자 아이디가 아니라 관리자 마스터키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덮어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1차 테스트 결과는 관통, 즉 실패였는데 1분 만에 완벽 방어로 데이터가 수정됐습니다. 이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전시의 아군을 학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이적 행위였다. 서류는 완벽해. 이 정도면 최만석의 목을 조를 순 있지만 숨통을 끊을 순 없어. 그 뱀 같은 놈은 실무자의 단순 입력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박준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실물이 필요해. 조작되지 않은 중국산 라벨이 붙어있는 진짜 물건. 제2보급단 창고 어딘가에 아직 분출되지 않은 원본 박스가 있을 거야. 그걸 확보해야 해. 제2보급단 창고장은 정민수 상사입니다. 저랑 동기인데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협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 놈들에게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지. 최만석 패거리들이 어떤 놈들인데 창고지기를 그냥 뒀겠나. 내가 한번 찔러보지. 박준희는 믹스커피를 원샷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낡은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대전 유성구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빗소리가 천막을 때렸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제2보급단 창고장 정민수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맞은편에는 군수참모부 장비과장 김철호 대령이 앉아 있었다. 김 대령의 군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화려하게 빛났다. 그 완벽한 모습이 정 상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정 상사. 술 안 드나? 내가 따라주는 술은 맛이 없나 보지. 아, 아닙니다, 대령님. 정 상사가 허둥지둥 잔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김 대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정 상사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민수야. 우리 형제처럼 지냈잖아. 내 사정 내가 다 알아.
처남이 코인 투자한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가 날려먹은 거. 지금 사채업자들이 부대 위병소 앞까지 찾아오네 만회한다면서. 정 상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군인에게 사채 빚은 곧 죽음이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심하면 불명예 전역까지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거기다 둘째 딸이 이번에 예술중학교 들어간다며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군인 월급으로 그 빚 갚고 학비 대려면 콩팥이라도 팔아야 하나? 김 대령이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석무역 이사님이 챙겨주신 거야. 자물쇠 명목이니까 법적으로 깨끗해. 이거면 급한 불 끄고 딸내미 악기도 좋은 거 하나 사줄 수 있어. 대령님. 하지만 그 물건들은 불량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박스가리 하면서 나온 중국어 설명서들. 그걸 우리 애들이 입고 훈련하고 작전 나갑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이 새끼가 진짜. 김 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웃음기를 싹 지우고 정 상사의 눈을 노려보았다. 정민수. 착각하지 마.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나? 내가 입 다물면 내 가족은 살아. 따뜻한 집에서 딸내미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딴 마음 품고 감찰실에 쥐새끼처럼 쪼르르 달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김 대령이 정 상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투서가 들어갈 거야. 정민수 상사가 군수 물자를 횡령해서 사채 빚을 갚았다고. 증거? 재고 장부 몇 줄만 고치면 넌 횡령범 되는 거야. 군 교도소 가고 연금 박탈당하고 내 딸은 도둑놈의 딸소리 들으며 학교 다녀야 해. 선택해. 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소주잔에 파동을 일으켰다. 가장의 무게와 군인의 양심. 그 잔인한 저울질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박성의 중장이 들이닥칠 거야. 그때 너는 어급 정상품이라고 라벨링된 샘플 박스 10개만 내밀어. 진짜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시얼렉은 절대 열어주지 마.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 잃어버렸다고 해. 알겠나? 정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봉투를 정 상사의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 정 상사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다음 날 오전 6시. 충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로 인해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와 스타렉스 승합차 2대가 제2보급단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었다. 하지만 차단봉은 올라가지 않았다. 위병소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경찰 1개 분대가 바리케이드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 뒤로 우비를 입은 군사경찰대장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그녀의 정복 어깨 위로 빗방울이 맹렬하게 쏟아져 계급장을 때렸다. 길 비켜. 감찰실장이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군사경찰대장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대위 계급장을 단 군사경찰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직속상관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의 명령이 아닌 타 부서장인 감찰실장의 명령. 하지만 군수참모부장 최만석 소장의 부대 방호 강화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지시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군수참모부장님 지시로 영내 전 지역이 보안 감사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전 승인 없는 인원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부인인가? 감찰실장이 예하 부대를 들어가는데 승인이 필요해. 대위,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이건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니야. 군 사법 절차 방해죄다.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대위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별셋의 위압감과 직속 라인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때 위병소 안쪽 행정 안내실 문이 열리며 김철호 대령이 걸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든 채 여유롭게 걸어왔다.
그의 군화는 진흙 하나 묻지 않은 채 반짝였다. 아이고 선배님. 이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김대령은 짐짓 놀란 척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 중장은 그를 쏘아보았다. 김철호. 내가 여기 왜 있어? 장비 과장이 일선 보급 창고 위병소에서 경비라도 서나? 아, 제가 이번 자체 감사위원장 아닙니까? 우리 군수 식구들끼리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나 꼼꼼히 챙겨보라는 부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근데 실장님 영장은 가져오셨습니까? 감찰 규정상 불시 점검이라도 부대장 동의가 없으면 특정 구역 진입은 제한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령은 규정을 방패 삼아 박 중장을 조롱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빗물에 젖은 장갑을 벗어주었다. 규정? 그래, 좋아. 육군 규정 12조 3항.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 또는 중대한 군 기강 위반 행위가 포착되었을 시 감찰관은 지휘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이 상황, 병사들 목숨 담보로 사기치는 너희들의 행태가 바로 중대한 기강 위반이야. 박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군사경찰대장. 지금 즉시 바리케이드 치워. 만약 1분 내로 개방하지 않으면 자네를 항명 및 직무유기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계급장 떼버리겠어. 내 말이 빈말 같나? 박 중장의 호통에 군사경찰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감찰실장의 현장 체포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이었다. 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을 쳤다. 전 병력. 바리케이드 개방. 감찰실 차량 통과시켜. 김철호 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혀를 차며 종이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탕물이 튀었다. 차단봉이 올라가자마자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오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영내로 진입했다. 그녀의 뒤로 이명훈 소령과 감찰관들이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제3창고. 정민수 상사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창고 앞 도크에 도착하자 정민수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뒤따라와 정 상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정 상사 문 열어. 박 중장의 지시에 정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자키를 태그했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내부는 광활했다. 수천 개의 박스가 사단 4개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갔다. 시열 14번 렉. 여기입니다. 이 소령이 지목한 곳에는 방탄판 수성무역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감찰관들이 박스를 뜯었다. 김철호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포장 상태 완벽하고 시리얼 넘버 일치하고. 박 중장이 직접 박스에서 방탄판 하나를 꺼냈다. 묵직했다. 표면의 마감 처리도 매끄러웠다. 뒷면을 돌려 라벨을 확인했다.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사 수성테크. 이명훈 소령 확인해봐. 이 소령이 휴대용 비파괴 검사기를 방탄판에 갖다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성분 분석표가 떴다. 이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장님, 정상입니다. 고밀도 세라믹 98%. 완벽한 정품입니다. 박스 하나를 더 뜯었다. 정상이었다. 그 옆의 박스도 뒤쪽의 박스도 마찬가지였다. 창고 안의 모든 물건은 국방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진짜였다. 김철호 대령이 박수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엘리트 이명훈 소령님이 장비를 잘못 다루시나? 아니면 감찰실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밤새도록 빗길 달려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박 중장은 방탄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정민수 상사를 향했다. 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밤새 박스가리가 있었던 것이다. 진짜 불량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고 보여주기식 정품들로 렉을 채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다. 철수한다. 박 중장은 짧게 명령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봤자 김철호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김 대령에게 나직이 말했다. 오늘 내가 이긴 것 같지? 너무 크게 웃지 마라. 턱 빠진다. 육군본부로 복귀하는 차량 안 박성의 중장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국방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 알람이 팝업창을 가득 메웠다. 속보 육군 감찰실, 일선 보급부대 무리한 압수수색. 장병 사기 저하 우려. 단독 박성의 중장, 규정 무시한 월권행위 논란. 군 내부 독재적 리더십 비판 쇄도. 사설 군수 비리 잡겠다더니 M1 창고만 뒤져. 감찰실의 헛발질 책임론 대두. 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과 익명 앱 블라인드는 더 심각했다. 감찰실장이 자기 실적 채우려고 밤새 애들 괴롭혔다더라. 여군 최초 중장 타이틀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봄. 군수부장 라인 타려다가 찍힌 거라던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팩트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만석 소장이 심어둔 댓글 부대와 여론전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었다. 계룡대 본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랍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박 중장은 흙탕물이 튄 전투복 바지를 털어내고 정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장관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방부 장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 중장.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정치인이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대신 그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박 중장을 압박했다. 자네 지금 정치를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비리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 그건 군 검찰이나 수사단이 할 일이야. 감찰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강을 바로잡는 게 주임무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조직을 찢어발기고 있어. 오늘 아침 국회 국방위 간사가 내게 전화를 했네. 육군이 콩가루 집안이냐고 묻더군. 최만석 소장 건드린 거 국감 시즌 앞두고 야당에 먹잇감 던져준 꼴밖에 안 돼. 장관님. 그들은 200억을 횡령했고 병사들에게 플라스틱 쪼가리를 입혔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증거 있나? 장관이 말을 잘랐다. 오늘 새벽 그 난리를 치고도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자네의 그 정의감은 존중하네만 결과가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야. 최만석이 어떤 놈인지 몰라? 육사 선후배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여의도에도 끈이 닿아 있어. 확실한 목을 칠 칼이 없으면 칼집에서 꺼내질 말았어야지. 장관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밀었다. 직무 배제 및 보직 해임심의 요청서. 내일까지 감찰 업무 중단하고 대기해.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전역하는 걸로 정리하지. 명예로운 퇴진으로 포장해 줄 테니. 박 중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명예.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관님. 저에게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3일만 주십시오. 뭐? 딱 3일입니다. 그 안에 최만석이 빠져나갈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실패한다면 제 발로 군복 벗겠습니다. 그리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이등병으로 강등당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관은 박 중장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장수의 살기였다. 좋아. 3일. 하지만 그동안 감찰실의 모든 공식 지원은 끊길 거야. 자네 혼자 힘으로 해봐. 사무실로 돌아온 박 중장을 맞이한 것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명훈 소령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감찰관들은 짐을 싸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박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책상 아래 금고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선 라인용 전화기였다.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냥 시작해. 타깃은 정민수.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박동훈 준이는 감찰실 내에서도 유령으로 통했다. 그는 공식적인 감찰 활동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해결사였다. 박 중장의 문자를 받은 그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결국 칼을 뽑으셨군. 그날 밤 10시. 대전의 한 외진 상가 주차장. 정민수 상사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 김철호 대령이 쥐어준 돈으로 빚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포금을 했다. 술에 취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검은색 승합차가 정 상사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정 상사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납치였다. 누구야? 살려줘. 차 안은 어두웠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동훈 준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 정 상사의 얼굴을 비췄다. 조용히 해, 정 상사. 나 누군지 알지? 정 상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감찰실의 저승사자 박준이었다. 술이 확 깼다. 준이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건 뭔가? 박준이가 태블릿 PC를 정 상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정 상사의 아내 명의 통장 내역과 그의 처남이 진 빚이 갚아진 송금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김철호 대령과 정 상사가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 파형이 보였다. 김철호 그놈이 널 살려줄 것 같나? 오늘 위기 넘겼으니 넌 이제 쓸모 없어진 사냥개야. 토사구팽. 김철호는 널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서 혼자 독박 쓰게 만들 계획을 이미 세워뒀어. 군수참모부 내부 문건에 내 이름이 비리 혐의자로 올라가 있더군. 거짓말 마십시오. 대령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 김철호가 약속 지키는 거 봤어? 그는 자기 살려고 제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야. 박준희는 정 상사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정 상사의 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늘 낮 교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내 딸 참 예쁘더군. 재능도 있고. 근데 아빠가 200억 횡령범으로 뉴스에 나오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예고 입시는커녕 손가락질 받으며 전학만 다녀야 할걸. 건드리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 정 상사가 발악하며 박준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좁은 차 안에서 제압당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박준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우린 내 딸 안 건드려. 김철호가 건드리지. 내가 입 다물고 감옥 가면 김철호는 비리 군인의 가족이라며 내 딸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평생 삥 뜯을 거야. 그게 놈들의 방식이야. 정 상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김철호에게 가도 죽고 감찰실에 가도 죽는다. 정 상사. 선택지는 하나야. 내부 고발자가 되어라. 그러면 박 중장님이 참작 사유 만들어서 실형은 면하게 해주실 거야. 딸 앞에서 실수한 군인은 될 수 있어도 범죄자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박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정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짜 물건 어디 있어? 김철호가 다 태워버리라고 했을 텐데 넌 겁이 많아서 차마 다 태우진 못했을 거야. 혹시 뭐를 보험용으로 남겨뒀겠지. 안 그래? 정 상사는 붉어진 눈으로 박준희를 올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지하 벙커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폐쇄돼서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김 대령이 거기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우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숨겨두고 잠잠해지면 처리한다고. 출입구는 환기구 쪽 비상통로만 열립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 상사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잘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지 마라. 오늘부터 감찰실 안전가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김철호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박준희는 즉시 박 중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좌표 확보. 제2보급단 지하 폐벙커. 오늘 밤 끝장을 봅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약속된 3일 중 하루가 지나갔다.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충남 계룡산 자락 지도에는 503관리 구역으로 표기된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진입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검은색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탑승한 감찰실 관용 차량이 위병소 차단봉 앞에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역 깡패나 사설 경비업체가 아니었다. 완전 무장을 한 제2보급단 헌병들이 차단봉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작전 중을 알리는 붉은 경광봉을 들고 있었다. 박 중장은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정복 어깨에 별 3개가 가로등 불빛과 빗물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녀의 뒤로 박동훈 준이가 캠코더를 들고 내렸다. 길 비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헌병 소대장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시각부로 군수참모부장님 명에 의해 이 구역은 긴급 불용물자 처리 작전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인가된 차량 외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박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동훈 준이에게 손짓했다. 박 준이가 캠코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이 들어왔다. 중위. 자네 이름과 군번대. 제2보급단 헌병소대장 중위 이상진입니다. 군번 18-103XX.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체증된다. 이상진 중위, 자네는 지금 육군 감찰 규정 제12조 감찰관의 부대 출입 권한을 군수참모부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자네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음을 입증할 문서가 있나? 작전 명령서 원본 확인했나? 중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전화로 지시받았을 뿐 문서를 본 적이 없었다. 군대 행정에서 근거 문서 없는 명령 수행은 독박을 쓰는 지름길이었다. 만약 문서 없이 내 앞을 막는다면 자네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공범이 된다. 이 영상은 군 검찰단과 헌병 때의 증거물로 제출될 거다. 자네 장기 복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옷 벗고 싶나? 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총알보다 치명적이었다. 장기 복무 옷 벗는다. 직업 군인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은 없었다. 중위가 마른 침을 삼켰다. 최만석 소장의 백보다 당장 눈앞의 규정 위반이 더 무서웠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쳤다. 차. 차단봉 올려. 바리케이드가 열렸다.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올랐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규정집 하나로 무장 병력을 뚫어냈다.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폐벙커 앞에 도착했다. 벙커 앞 공터에는 5톤 트럭 3대가 정차해 있었고 지게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박스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우비를 입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심해서 실어. 낙하 사고 나면 보고서 써야 하니까. 박 중장의 차가 라이트를 켜고 들어오자 김 대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박 중장에게 대충 경례를 했다. 실장님 기어이 오셨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당한 불용품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 소각장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공무 집행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김 대령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품에서 결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최만석 소장의 직인이 찍힌 폐기물 처리 승인서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이 물건들을 막아서면 오히려 박 중장이 월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박 중장의 귀에 속삭였다. 실장님, 트럭이 출발하면 끝입니다. 일단 나가면 민간 소각장으로 갈 텐데 거기서 태워버리면 죄도 안 남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헌병들도 김 대령 편이었다.
박 중장은 트럭 앞을 가로막는 대신 주머니에서 붉은색 스티커 뭉치와 봉인 테이프를 꺼냈다. 김철호 대령. 서류는 완벽하군. 하지만 절차 하나가 빠졌어. 뭐가 말입니까? 폐기물 관리 규정 제4조. 화학적 오염이 의심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물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기 전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 이 벙커 안에 보관된 물자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그냥 플라스틱 방탄판. 김 대령이 아차하며 입을 다물었다. 박 중장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플라스틱? 자네 입으로 말했군. 서류에는 세라믹 복합재라고 되어 있는데 왜 플라스틱이지? 성분 불일치. 이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다는 증거일 수 있어. 박 중장은 박동훈 준이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전 트럭에 감찰 봉인 조치한다. 환경과학원 조사팀이 올 때까지 이 트럭들은 단 1m도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봉인을 뜯고 출발하면 군용물 무단 반출 및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민간 검찰에 고발하겠다. 김 대령, 군법 말고 사회법으로 한번 붙어볼까? 김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감찰 봉인 테이프가 붙는 순간 그 물건은 증거물이 된다. 그걸 떼어내면 현행범이 된다. 이봐, 박 중장.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이 알면. 부장님께 전해. 환경 문제 때문에 감찰실장이 목숨 걸고 막아서더라고. 자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박동훈 준이와 감찰관들이 트럭 적재함마다 출입 금지, 감찰 봉인이라고 적힌 붉은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빗물에 젖은 테이프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트럭을 결박했다. 트럭 기사들이 시동을 껐다. 아니, 군인 양반들끼리 합의를 봐요. 우린 딱지 떼이기 싫으니까. 김 대령은 씩씩거리며 최만석 소장에게 전화를 걸러 구석으로 갔다. 박 중장은 봉인된 트럭 앞에 버티고 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꼬박 이 비를 맞으며 트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계룡대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 주재 하에 전방 군단장부터 후방 사령관까지 100여 명의 별들이 모였다. 최만석 소장은 눈이 퀭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트럭이 묶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의 중장 역시 직권남용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 믿었다. 회의를 시작한다. 먼저 군수참모부 동계 피복 보급 계획 보고해. 참모총장의 말에 최 소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박성의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밤샘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총장님, 긴급 의제 상정을 요청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총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 실장, 자네 지금 감찰 조사 대상 아닌가? 자중하고 대기하라고 했을 텐데.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장병 5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먼저 보고드려야겠습니다. 딱 5분만 주십시오. 이 보고가 거짓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급장을 반납하고 전역하겠습니다. 총장은 박 중장의 결기 어린 눈빛을 보았다. 잠시 침묵하던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5분이다. 해봐. 박 중장은 단상에 올랐다. 총을 꺼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방탄판 성분 분석 결과표. 왼쪽에는 국방규격서상 기준치, 오른쪽에는 어젯밤 트럭에서 샘플링한 물건의 분석치가 떴다. 세라믹 함유량 98% 대 5%. 방호 가능 탄종 5.56mm 소총탄 대 권총탄 관통. 장내가 술렁였다. 5%? 저게 방탄복이야? 두 번째 슬라이드. 자금 흐름도. 복잡한 그래프였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수성무역에서 나온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최만석 소장의 1,000명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김철호 대령의 유흥비로 쓰인 내역. 최만석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거 조작입니다. 감찰실장이 불법 사찰로 얻은 자료를 짜깁기한 겁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박 중장은 대답 대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정민수 상사와 김철호 대령의 대화 녹취였다. 정 상사, 내가 입 다물면 내 딸은 살아. 연금도 지켜주고. 근데 불면 너는 횡령범 되는 거야. 알지? 적나라한 협박. 군인의 명예를 담보로 한 가장 저열한 거래. 회의장에 모인 장군들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다. 부패할 수도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부하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군대라는 조직에서 용납받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박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만석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불량 방탄판을 전략적 원가 절감이라고 보고서에 쓰셨더군요. 묻겠습니다. 전시에 적탄이 날아올 때 우리 병사들에게 이건 원가 절감된 방탄복이니 살살 맞아라라고 명령하실 겁니까? 최 소장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다. 참모 총장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툭툭. 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헌병감. 예, 총장님.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 지금 당장 회의장에서 내보내.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실로 인계해.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이 최 소장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한 팩트 앞에서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 달 후, 육군본부 감찰실.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은 텅 빈 책상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사건은 일파만파였다.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은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액수가 너무 크고 민간 업체와 결탁한 혐의가 짙어 서울중앙지검 방산비리 수사부로 이첩되었다. 이제 그들은 군법이 아닌 더 가혹한 사회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민수 상사는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복은 벗어야 했지만 연금은 지켜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철물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박성의 중장.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져야 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를 불렀다. 박 중장. 자네 공은 인정해. 하지만 과정이 너무 거칠었어. 야밤에 부대를 봉쇄하고 내부 비리를 외부에 유출할 위험을 초래했네. 군의 지휘 체계를 흔든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나. 박성희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녁 지원서 가져왔습니다, 장관님. 장관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명을 했다. 조직의 논리였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함께 사라져야 조직은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박 중장은 짐 상자 하나를 들고 본청을 나섰다. 화려한 저녁식도 의장대에 사열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이명훈 소령과 박동훈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 장군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이 소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중장은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이 소령. 군인은 말이야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 거야. 전리품 챙기려고 들면 그때부터 추해져. 나는 이겼고 놈들은 졌어.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박준이. 자네는 남아서 끝까지 지켜봐. 또 다른 최만석이 나오면 그때는 자네가 막아.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중장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대 불량 방탄판 납품 비리를 주도한 현역 장성 등이 오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는 볼륨을 조금 높이고 엑셀을 밟았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이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박성희는 창문 너머로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백미러 속에서 계룡대의 거대한 본청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군 생활 35년. 화려한 훈장보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저 뉴스 한 줄이 그녀에게는 가장 값진 저녁 선물이었다.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가 민간 도로로 합류했다. 퇴근길 차량들의 붉은 미등 속으로 그녀의 차도 평범하게 섞여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군대의 명예는 저 거대한 병영 안에 남아 묵묵히 제 몫을 다할 것이다.